감전에 신경 안 쓸 거죠. 남의 왜 감전에 신경 쓰지 않죠? 뭐를 모델링하죠? 안 하니? 감전은 그냥 정말 모르니까 뭐로 가져가냐면 그냥 5%다. 너무너무 몰라서 동력학 설계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5%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목구조 설계할 때도 감사 응답 스펙트럼 5% 써요. 목구조 감사 얼마일 것 같습니까? 15%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왜냐면 여기 접합부에도 삐걱삐걱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나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얼마 쓸래? 5%.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어떤 걸 모델링 한다고 할 때 제일 신경 써서 다이나믹에서 모델링 해야 될 방법은 뭐라고요? 감전은 내가 신경 안 쓰니까 주기고 그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강성이고 강성에 대한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는. 자 강성 혹시 해봤나요? 내신 설계? 그쪽이랑 전혀 관계 없나요? 그럼 자 여기 내신 설계 많이 하는 저랑 내신 설계를 아주 많이 하는 자 강성 어떻게 되죠? 교수님, 네. 이번에 바뀐 기준에서 네. 지진 응답 개수의 최소값이 좀 커졌는데 네. 0.01에서 네. 그 0.044 SDS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기가 주기가 클 때는 그 하중값이 2배 이상 커질 때도 있던데. 근데 그게 하중 자체가 워낙 작아요. 그 정도 돼서 네. 약간 다른 것을 바람하중이니 뭐 넣으면 네. 그게 워낙 그게 작은 레벨이라 그냥 그 정도는 안 들어가시면 이전 설계보다 좀 커진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강성을 잘 모델링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이어프램으로 엮는 순간 그 층에 있는 모든 부재의 강성은 더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배분은 어떻게 되냐면 힘의 배분은 강성비에 따라 가져져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프램으로 힘의 배분이 강성비에 따라 가질까요? 저기 배웠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 사각형 모양이 안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모든 무게가 똑같은 변형합니다. 그죠? 이렇게 갈 때 모든 무게가 똑같은 변형합니다. Y 방향으로. 단지 어떨 때만 다르게 배분합니까? 돌아갈 때만 양쪽에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은 변형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갈 때 강성비의 이 방향 강성에 따라서 힘을 나눠 가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벽체가 딱 있는데 벽체 강성은 기둥 강성이 한 100배 정도 돼요. 그럼 얘를 다이어프램을 딱 묶는 순간 어때요? 이 벽체가 힘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이어프램을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 이렇게 변형 안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 딱 벽체 있는데 이거 다 다이어프램 묶어요. 탕 힘을 가중합니다. 그럼 이 사각형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재의 강성과 이 부재의 강성에 따라 힘이 배분됩니다. 그럼 자 벽체의 강성 얼마 되는 거야? 기둥 강성에 몇 배입니까? 여기 아까 500바이 500이고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0바이 500짜리 기둥하고 여기를 보통 벽체가 얼마 되면 한 3m짜리다. 그럼 200에 300짜리 3000짜리. 자 벽체 강성 한 번만 비교해 보시죠. 계산기를 해야 되나? 계산기밖에 더 이상 4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더라고요.
몇 배 차이 나나? 12분의 500 곱하기 500의 3승 12분의 200 곱하기 6천 아니 3천에 3승 그게 되니까 요거 그러면 요거는 한 2.5배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폭은 근데 여기는 500이고 여기니까 여기는 나누면 6이죠 6의 3승으로 크죠 6의 3을 2.5로 정도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뭐 나오겠죠? 66에 36 곱하기 또 3하 6하? 응? 맞죠? 6하면 216을 2.5로 나눈 거니까 뭐 100배까지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이 벽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디 저기 저 구석탱이 있는 벽체가 다 가져가는 경우. 그 부재가 파괴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부재 강성 줄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 하면 그 강성을 줄이세요. 어디에까지 줄까? 될 때까지 줄여.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를 기준으로 똑바로 움직인다고 할 때가 이 다이어프램을 유지하니까 얘가 강성이 그렇게 크죠? 얘랑 같은 변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얘 강성이 그렇게 큽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다이어프램을 유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지지점처럼 이렇게 면되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재 별로 변형 안 했죠. 이 부재 별로 변형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마치 면내 변형 사각형 유지 안 했죠. 그러면 얘는 별로 변형을 안 했죠. 얘는 변형을 많이 했죠. 변형을 많이 했으니까 힘 많이 받고 얘는 적게 갔겠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다이어프램을 풀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의 강성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거 힘제로 갔죠? 힘제로 갔으면 얼마 되나? 이게 절반은 압축, 절반은 인장 상태죠? 중립축이 여기고 그럼 아까 같이 그걸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셔서 전체 단면에서 중립축이 가운데로 갔을 때 아까 계산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줄겠구나 계산하셔가지고 다이어프램 면내 강성을 풀고 해석해도 만약에 힘의 배분이 비슷하다. 그럼 그때 묶으셔서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가 조금씩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가정한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넘버원이면 뭐냐면 다이나믹 해석에서 내가 모델링한 주기가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가 있는가? 자, 뭐였어요? 세 개 눈 감고 말해보세요. 그렇죠. 수직부재 유효강성. 부재의 길이. 보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눈 감고 하려니까 아니 대놓고 보고 하시요. 이게 온라인 수업은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였어요? 아까 비구조제들, 그다음 업셋. 이게 혹시 고려 안 된 파트가 있는가? 길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세 번째가? 수평부재의 유효강성. 근데 보통은 수평부재 슬래브는 고려해요? 안 해요? 휭강성 고려 안 한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슬래브가 휭 구속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리던던시가 커집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안전축으로 고려를 안 하죠. 안전축으로 고려를 안 하고 보는 고려하죠. 보는. 그러면 내가 수평제가 정말로 휭 구속을 많이 하면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강성이? 아까 몇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4배 차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캔틸레버 같은 고도물에서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나? 네. H3승 3 이하에서 10 이하로 간다고요? 네. 주기가 4배 차이 나면 지진하중 몇 배 차이 나? 아니 주기가 2배 차이 나. 지진하중 일반적으로 2배 차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스티프하면 스티프해질수록 하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그거의 특성을 이해를 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주기가 잘 모델링 됐는지를 판단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약산식과 비교입니다. 첫 번째가 꼭 약산식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약산식과 비교입니다. 약산식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방금 고려한 모든 요소를 최대한 키워보는 겁니다. 옵셋 죽어서 길이 짧게 하고요. 비구조제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가 있으면 유효 힘강성도 줘보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주기가 별로 그렇게 짧아지지 않았다. 그거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물이 뭘까요? 방금 말한 이 세 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물. 그게 모멘트 골조 구조물입니다. 뭡니까? 적으세요. 가장 영향을 큰 구조물, 모멘트 골조입니다. 가장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벽체가 존재한다. 대부분 다 벽체 존재하죠. 벽체 존재하면 이 벽체 휨 구성할 수 있나 없나? 슬래브장으로. 벽체 워낙 단단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뭐 구성 못하죠. 일부밖에 구성 못합니다. 일부밖에 구성 못합니다. 자, 얼마나 구성할까요? 이런 저층 구조물을. 자, 문제 낼게요. 저층 구조물이다. 이 벽이 딱 이만한 게 있다. 한 4층, 5층짜리 벽이 있다. 그럼 하중을 때렸다 해가지고 1. 완벽한 캔틸레버 고동을 할 것이다. 2. 아니다. 다음 뭘까요? 완벽한 캔틸레버 고동을 할 것이다. 2. 아니다. 이지선다. 얼마나 크게 말씀하실래요? 자, 보세요. 완벽하게 캔틸레버 고동이면 쭉 모멘트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부족하면, 이 힘을 완전히 부족하면 이 모멘트의 절반까지 부족돼 버리죠. 이게 한 층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완전히 부족돼 버렸다. 벽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고동했다. 이게 한 층이다. 그리고 이게 절반, 이게 복공률이라는 게 이거 합니까? 이게 단공률, 복공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층이 여러 개다. 골조가 이렇게 막 매달려 있다. 어떤 고동을 할까요? 구성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이 부재의 강성에 따라 연결되겠죠. 이 힘 부재. 이 힘 부재의 강성은 별로 구성 못하면 어떤 고동을 보이냐면 여기는 거의 구성 못하고 약간씩 줄여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이 부재의 길이는 얼마로 충족되겠습니까? 이 부재 제일 밑에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멘트 분포를 이룬다. 아까는 만약에 이런 모멘트 분포를 이룬다. 이게 전체 길이였죠? 이게 전단 경관입니다. 이 벽체. 네. 왜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전단 경관 얘기를 모멘트가 0일 때부터 최대일 때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캔틸레버는 그 부재 길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동체는 완전히 복공률을 이뤘다. 그럼 뭡니까? 모멘트가 0일 때부터 최대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절반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여기 하층 벽체 제일 중요한 설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요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모멘트 여기가 0일 때부터 최대일 때까지 요 길이. 요게 바로 전단 경관 길이가 되고, 요걸 잘 나타내는 수치가 뭐냐면 이 부재의 부재력인 MU 대 VU가 딱 요 길이입니다. 요게 바로 전단 경관비가 되십니다. 왜 요게 전단 경관비가 될까요? 한번 그림 그려놓으시고 표시하세요. 이게 왜 전단 경관비가 될까요? 왜 그게 전단 경관비가 되냐면 전단력은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시죠. 수치로. 자, 이걸 말로 써보세요.
미분 배우셨죠? 이게 뭡니까? 모멘트의 길이당 변화율. 자, 쓰시죠? 이렇게 말을 써요. 전단력은 모멘트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면 뭐냐면 전단력은 모멘트가 최대 모멘트에서 0인까지 변했고 최대 모멘트에서 0인까지 변했고 그때의 길이 로 하면 이게 최대에서 여기까지 변했고 이게 이만큼 모멘트 0에서 여기까지 변했지 이 길이에 걸쳐 그쵸?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게 돼요? LW가 되고 최대 모멘트가 되고 그게 전단력이 돼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는 뭐라고요? VU 대 MU가 되겠습니다. 자,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 모델 맡으신 거 부재마다 쫙 하신 다음에 수평하중, 지질하중, 등가 정착하중 주시고 부재마다 기둥, 벽체마다 전단 경감비를 뽑아보세요. 그 뭘 뽑아보라니까? 전단력 대 모멘트의 비. 그래서 그 부재 전체 길이랑 비교해서 오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횡화중이 가해질 때 아무 해석 모델도 좋고요. 횡화중이 가해질 때 내가 요 부재를 갖다 펴진 요 부재든 횡화중이 가해질 때 VU 대 MU를 다 뽑아 오시라고. 그럼 프로그램 한번 짜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습관적으로 엑셀로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고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D로 나눈 이게 3보다 큰 부재를 휨집의 부재라고 그러고요. 1.5보다 작은 부재를 전단집의 부재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부재를 그룹핑하는 연습. 네네네. 성능평가를 하다 보면 말다스에서도 그렇고 저 VD분의 N은 원래 계산식에 의해서 적용하게 돼 있는데 단편식으로 그냥 3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성능평가 하다 보면 3으로 고정된 값을 하는 게 유리하게 나오는데 3으로 그냥 항상 고정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전단강도 할 때 2에서 또 4 사이니까 평균이 3을 쓰라 그 얘기고 그거 말고 정말 부재 제대로 된 거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지금 1학기를 통째로 날렸기 때문에 저랑 철학을 몇 가지 공유하려면 부재를 그룹핑하는 거가 머릿속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첫 번째 나온 요소 중에 하나가 전단 경감비니까 그걸 한번 해서 보자고. 아직 휨 부재도 못 갔고 전단 부재도 못 갔고 지금 못 갔고요. 다이나믹도 하나도 못 갔어요. 물론 뭐 강의 많이 들으셔서 따라오신 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연습만 하자고. 현재 이거가 굉장히 기본이고 그리고 벽체가 이게 어떨 때 거동하는지 벽체가 전체 길이 또는 부재 중간 그 길이에 비해 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그러면 이 부재가 다 전단 경감이 달라요. 그러면은 다 다르게 설계해도 원래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의 통째로 근데 설계하잖아요 보통.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그룹핑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얘가 전단 경감비가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유효, 강성에 영향을 준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키워드를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바뀌는 성능기만 설계 치면은 이 전단 경감비 또는 형상비를 가지고 유효 강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전당경감비가 뭐라고? 말로 한번. 모멘트가 빵일 때부터 최대일 때까지 길이.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내진다고요? 모멘트 최대 M유를 부재력 대 V유로 나눈 걸로 이 관계 때문에 구해진다. 만약에 기둥이 캐틀레 보면 어떻게 된다? 전당경감비가 0일 때부터 최대까지가 전체 길이인데 만약에 복곡률로 이렇게 되면 0일 때부터 여기 길이가 2분의 1 길로 짧아지죠. 전당경감비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기둥이 됩니다. 이 복곡률이 되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나? 더군다나 이 복곡률을 이루는데 위아래 이런 비구조체가 있다. 그럼 여기서 복곡률 이렇게 이루겠죠? 엄청나게 이렇게 짧겠죠, 길이가. 그죠? 이렇게 짧아지면 이거는 완전 전단지배 벽체가 될 수 있고 기둥이 다 전단파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강성을 만들어내면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주기. 어떤 전자에 질량은 잘 들어갔다는 전자에 질량 잘못 넣으시면 끝입니다. 질량을 잘 넣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자, 질량 참여율이 90%가 무슨 의미입니까? 90%가 안 되는 구조물 본 적이 있나요? 아, 있다. 암만 해도 90%가 안 되는 구조물이 있더라. 내진 설계할 때. 한번만 여쭤보죠. 혹시 내진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내진 설계. 등가 정적, 응답 스펙트럼 해석해가지고. 그 내진 설계가 네네네, 내진 설계. 저희가 그냥 부재력만 확인하고 하는 거 말고 네네. 성능 평가도 있고 네네. 성능 설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성능까지는 못 갖고 네네. 그냥 부재력만 그러니까 지진하중 줘서 부재력 계산해서 네. 그걸 알아서 돌아가서 네. 설계가 나오는 거 그거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근데 응답 스펙트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 질량 참여를 쫙 계산해서 90%까지 하잖아요.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거 90%가 암만 해도 안 나온 경험이 있냐 혹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 경험이 있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두 계속 늘립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건물이 네. 이렇게 통합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네. 밑에 장소이 원체 크다 보니까 별도으로 잘라서 모두 쉐입을 다시 무한대로 뭐 늘려서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90%안 늘리긴 했어요. 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네. 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강의를 했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차 모드 질량이 60이다. 2차 모드 질량이 30이다. 또는 10을 기준으로 6대 3이다. 가속도가 그러면 1차 모드 질량에 A가 붙고 2차 모드 질량에 A가 붙는데 똑같다. 가속도는 똑같이 발생했다. 질량을만 얘기할게요. 그럼 얘는 힘이 6A고 3A고 나머지 3차 모드까지 있는데 그게 1A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밑면 전단력을 계산해 보시죠. 1차 모드만까지만 고려한 밑면 전단력은 뭡니까? 6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2차 모드까지 고려한 건 9A입니까? 어떻게 하나요? 6A, 9A입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최대가 발생할 시점에 얘가 최대가 발생을 안 하니까 무슨 룰로 조합한다고 그랬습니까? SR, SS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6A의 제곱 3A의 제곱의 루트 C입니다.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아니, 그냥 계산기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건 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암산하지 마시고요. 6점. 자, 6.7A가 나오겠죠. A제곱 그냥 빠내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넣어주세요. 1A.
6A의 제곱 3A의 제곱 1A의 제곱 6점. 자 보세요. 6A다. 우리 흔히 착각하는 게 질량 참여율 60%면 내가 규정을 너무 작게 고려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진화중은 뭐예요? 거의 1차 모드가 거번하기 때문에 2차 모드에서 증가되는 이게 30%인 거 해봐요. 이거 10% 정도 증가했죠? 그럼 질량 참여율 90% 고려하면 내가 10% 고려 못한 거 아니라 거의 다 맞췄죠? 이걸 꼭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럼 또 다른 문제 해볼게요. 그냥 이 정도까지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질량이 참여하나? 이거는 물론 100% 됐죠. 6A, 3A, 10A가 전체 질량이라고 하면. 자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영상을 이렇게 그리면 캔틀레버 고동을 한다 할 때. 자 모든 질량이 많이 참여하는가 조금 참여합니까? 자 제가 1학기 때 퀴즈에 또 제 노트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삼각형 모드로 변할 때 모드 질량 계산해 보세요. 1차 모드 질량. 우선 1층, 2층 건물만 하죠. 그냥 두 개 건물이고 여기에 딱 삼각형으로 1대2로 모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 M이고 M이다. 1차 모드 질량 계산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제가 1층 질량 곱하기 1층 모드 쉐입 더하기 2층 질량 곱하기 2층 모드 쉐입 그거를 전체를 제곱하는 게 분자. 여기 돼 있고 1층 질량 곱하기 1층 모드 쉐입의 제곱 자체 1층 2층 질량 곱하기 2층 모드 쉐입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모드 쉐입 1차 모드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1학기 강의에 동영상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이제 모드 설명할 때 할 겁니다. 다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할게요. 모드 강의부터.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얼마입니까 이게? 3m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나? 9m 나오죠? 네. 제곱 나오죠. 9m 제곱. 분자는 얼마 나오나요? 5m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5분의 9m이죠? 네. 전체 질량이 원래 얼마입니까? m 더하기 m 하면 2m이죠? 네. 2m이면 5분의 10m이죠? 5분의 10의 몇 프로제니까 1차 모드만 고려해도 90% 참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차 모드가 5분의 9m이라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요? 90%입니다. 90%. 삼각형 분포로 만들어. 자, 그 다음 퀴즈 낼게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절반이 0.5. 뭡니까? 바로 이게 캔틸레버 거동이죠?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여기 저 친구는 거의 안 움직이는 거동. 그게 캔틸레버 거동이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드 쉐입이 뭐로 갑니까? 아까랑 그대로 얘가 2라고 치면 얘는 0.5. 아까 삼각형일 때는 1대2 이렇게 갔지만 이게 0.5, 2일 때 그럼 또 모드 질량 계산해 보세요. 뭐만 바뀝니까? 요것만 0.5로 바뀌겠죠? 요것만 0.5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시죠. 계산기로 하시죠. 계산기.
얼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열심히 하시는 척을 하더만 우리 또 아들이랑 비슷하네. 2.7이 나왔다고요? 아니다. 2.7M이요? 전체 질량보다 2.7배 됐어요? 2M인데 전체 질량이 뭐 빠트려나 보다. 1.5 정도. 네? 1.5 정도. 조교 녹화되고 있는데 확실하죠? 이게 뭐야? 75% 정도죠. 2M에 뭐요? 저 친구가 방금 벌써 잘 보세요. 그냥 와도 쉐이크까지 질량 구하고 그러지 말고 요렇게 참여할 때 90% 참여했다면 민면 연단역에 요렇게 참여하니까 저 친구가 훨씬 더 참여 안 했죠. 그 친구에 비해. 그러니까 요 질량에 대한 참여가 확 줄어들어서 아까 90%였던 게 75%로 줄었죠. 자, 이번엔 바꿔볼게요. 여기를 필로티 형상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저 친구가 변형 많이 하고 위가 변형 덜하는 그쵸? 이게 저 친구가 변형 많이 하고 이 친구는 요 사이드 변형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모두 쉐입을 따지면 자 111 해볼게요. 모두 쉐입 똑같다. 얼마 나옵니까? 이건 암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건 또 계산기 두드리면 이건 오히려 틀릴 수 있어요. 얼마 나옵니까? 2M 나오죠? 2M 100%죠? 지금 뭐야? 요게 출력이 다 차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뭐예요? 저층부든 뭐든 질량이 좀 모두 쉐입이 안 움직이는 파트가 있으면 모두 참여율이 확 줄어들죠. 그 모두의 질량의 참여율이. 그런데 아까 뭐랑 결합하냐면 보세요. 이런 구조물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고층에. 질량 참여율 확 줄어들었죠. 이게 뭐야? 벽체 같은 게 많을 때. 벽체 같은 게 많으면 저 층부가 구속이 많이 됐거나 또는 저 층에 질량이 넓은데 어마어마하게 프레임이 커서 거기에 구속이 많이 돼서 잘 안 움직일 때 거기가. 그럼 거기 있는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예 참여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0이다. 리지드 고동을 했다. 밀었는데 얘 하나도 안 이 질량이 100톤. 그 다음 위가 50톤. 근데 하나도 안 움직였다 이게. 그럼 이 질량 참여 하나도 안 하죠? 네. 50밖에 안 되죠? 그럼 질량 참여를 90% 만들 방법. 얘를 부시자. 얘를 부신다. 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답은 이 질량을 참여 안 한답니다. 질량 참여율 90%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럼 그때는 무슨 방법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1차 모드만 고려해도 벌써 엄청나게 올라갔죠. 2차 모드까지만 고려해도 10%밖에 증가 안 했죠. 60, 30여도. 3차 모드 고려했더니 진짜 1%도 증가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드 차수를 늘려가면서 아 내가 이제 거의 다 수렴해서 더 이상 변화 없구나. 고차 모드 고려해도 그 정도까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내가 이 참여 안 한 질량 뭔가? 아 참여 안 한 거예요. 지진 고동에 참여 안 한 겁니다. 그 질량. 그런데 그렇게 고려하라고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 자 숙제 또 뭐냐? 갖고 숙제가 나오는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돌리신 결과를 가지고 1차만 고려한 거 2차만 고려한 거 3차만 고려한 거에서 질량 참여율 90%까지 고려하시되 1차, 2차, 3차에서 민면 전단력의 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90%까지 고려해야 거의 수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질량 참여율이 몇 프로까지만 해도 더 수렴하고 제 말이 뭔 말이냐면 3차 모드까지 고려했는데 질량 참여율이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민면 전단력이 3차 모드까지 1차, 2차, 3차 고려했어요. 얘가 3차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100차까지 고려해야 질량 참여율이 90%라는데 이 민면 전단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요 변화가 한 게 거의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량만 많이 참여하지 실제로 민면 전단력 증가는 거의 있는 효과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고차 모드는 민면 전단력 증가에 만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모드 해석을 할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어떤 일이 있냐면 1차 모드는 보통 한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2차 모드는요. 보통 이게 다 바뀝니다. 방향. 그럼 잘 볼게요.
이런 분포다. V1, V2다. 그러면 여기 전단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둥 여기 벽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전단지 얼마입니까? 남양아 여기 전단지 얼마야? 여기 V2고 그죠? 외력 딱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V2, V1이면 여기는 딱 자연물체로 딱 자르면 요거에만 저항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V2고 여기는 얼마나 딱 자르면 이 두 가지 힘이 저항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V1 더하기 V2죠. 그런데 이게 같은 방향이다 싶으면 1차 모드 형상이 다 같은 방향으로였으면 전단력의 부항량이 다 같죠. 그러니까 V2보다 V1 더하기 V2가 더 크죠. 네. 이게 V2가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V1 이렇게 갖고 V2가 이렇게 갔다. 이게 100이고 이거 100 할게요. 그럼 뭐야? 밑면 전단력을 보면 어때요? 여기 전단력 얼마입니까? 100인데 여기 얼마입니까 전단력? 0이 되죠. 네. 즉 뭐야? 위아래가 방향이 계속 바뀌어오면 걔를 쌓아봐야 3차 모드는 3번 방향이 바뀐 거고요. 4차 모드는 4번 바뀐 겁니다. 그럼 보호 변화가 계속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그거 다 사용해봐야 밑에 별 영향이 없겠죠. 고차 모드 고려해도. 제 말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뭘 해보시냐면 탄성 시간이력 해석이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든 1차, 2차, 3차, 4차까지 5차까지 6차까지 하면서 밑면 전단력의 변화를 쭉 추이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를 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너스가 20차까지 이렇게 온 거였는데 1차 모드랑 2차 모드 사이에 통전 칠값 같이 막 캔틸레버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다 모두를 잡혀서 20차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환경이 못 되면 걔네들이 그냥 다 질량 처리해도 돼요. 20차까지밖에 안 돼? 마이너스가? 20차까지밖에 안 돼요? 내릴 수 있구나. 왜 창피하게 그래? 20초까지밖에 안 했어? 삭제.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하게 돼 있어요. 20차까지밖에 안 되는 데 없어요. 아니 방금 말한 대로 1차, 2차, 3차에 약간 국부 로컬 모드들이 있어요. 그럼 질량들은 거의 안 하고 변형만 많이 되고 아무 영향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은 많이 됐지만 질량은 참여해서 밑면 전단력에 아무 영향이 없는 질량 참여율도 정말 적고 그런 것들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모드가 뒤에 움직이는 모드거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질량이 자체가 큰 모드. 모두 순서보다도. 모두 순서는 뭐로 세팅됩니까? 주기 순서대로 세팅될 뿐이에요. 질량 참여율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 다시 얘기할 때,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다음에 주기 얘기가 필요가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얘에 따라서 발생한 가속도를 예상해야 m과 a를 곱해서 지진 하중이 나옵니다. 또는 하중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요 세 스텝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스텝 단계로 질량이 있고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하중 이렇게 있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력 해석을 혹시 시간이력 해석도 한 번도 나 안 해봤다. 지진파. 그럼 한번 이번에 해보시죠. 뭐 이번에 해보는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하고 탄성 시간이력 해석은 반드시 비교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 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1차 모드가 1초다 그러면 되게 1초로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피크가 이렇게 뜹니다. 이 피크를 한번 딱 읽어요. 2차 모드가 0.5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어디가 피크가 하나 떠요. 그러면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1초짜리의 이 지진이 얼마나 움직였다. 이 가속도로 치환한 겁니다.
얘가 변이가 여기 있지만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요 피크들만 다 연결한 거야 쭉 주기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랑 조합을 한다고 할 때 어떨 수 있는 이게 피크가 뜬 시점에 심지어 반대로 갔을 수도 있죠. 얘가 1차 모드가 피크일 때 2차 모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실제는 요게 같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뭐하고 조합하고 있습니까? 이 피크와 이 피크를 조합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SRS 룰로. 아까 이거 말한 게 이게 30A, 뭐 60A 그런 거 이거 그 해당된다고. 자, 이걸 SRS로 조합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지구상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그 해석 안 하려고 옛날에 시간 인력 해석 툴이 정말 힘들 때 옛날에 한번 지진파 시간 인력 해석 돌리면 이틀 3일 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 탄성 시간 인력 해석 얼마 걸립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해봤죠? 1분도 안 걸립니다. 탄성 시간 인력 해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탄성 시간 인력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한번 지진파 거기 보면 마이다스에 따라가기 있어요. 지진파에서.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그 탄성 시간 인력 해석도 1차 모드만 고려할 수 있고 직접 접근법은 그냥 MCK를 다 풀어내는 거고요. 탄성 시간 인력 해석에서 모드 해석법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신 다음에 걔도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를 증가시켜가면서 밑면 전단력 최대 값을 뽑는 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숙제가 이해되나? 세 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탄성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전단 경감비, 전담 경험. 응답 스펙트럼 해석. 그래서 모드 차도 증가. 그거 그냥 마이다스에서 참여할 모드 수만 증가시키면 된다. 전단 경감비가 뭘 하면 된다고요? MU 대 VU 이거를 부재 길이랑 비교해서 오시라고. 부재 길이 대비 얼마인지, 전체 길이 대비 여기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물론 이거를 유효 깊이 D로 나눠야 되지만 그게 진짜 전단 경감 그건 하지 마시고 어떤 격치가 들어가 있는데 걔는 MU 대 VU의 비가 얼마인데 그게 전체 부재 길이에 대해서 얼마고 기둥은 요 자기 하나 자체의 길이. 벽체는 왜냐하면 전체가 캔틀레버거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오시는 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 숙제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 가지고 모드수 증가하면서, 세 번째가 탄성 시간 이력 해석 역시 모드수 증가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엔지니어들 많은 게 등가 정적 해석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질량을 뭘 씁니까? 전체 질량을 쓰죠. 이 질량을 전체 질량을 쓰고 가속도는 뭘 씁니까? 최대값. 이 최대를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약산식. 주기를 약산식을 써서 정말로 짧게 보고. 그러니까 주기를 정말로 짧게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응답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제는 무조건 짧게 보면서 이거 짧아질 수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 이유가 뭐예요? 무시한 이유가 주기를 계산에 의해서 짧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짧게 봐서 약산식으로. 그러니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중이 높아지려고. 물론 캡에 걸리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등가정적 해석은 안전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뭔가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모드 해석을 해서 하는 거죠. 모드 해석을 해서 1차 모드 질량, 2차 모드 질량, 3차 모드 질량이고 각각 다 주기를 계산한 다음에 해당되는 주기 가지고 하죠. 자, 해석을 가지고 주기를 계산하면 자, 해석 주기랑 실제 주기랑 어떨까요? 뭐가 더 길까요? 해석 주기가 훨씬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비구조체. 그렇죠. 아까 길이 뭐라 했죠? 길이 변화, 비구조체.
비구조체가 기의 병현을 얼마나 주냐 안 주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재. 비구조체가 길이의 변화를 고려했냐. 그럼 내가 그걸 고려하면 굉장히 짧아지는 거고. 고려 안 하면 실제고. 아니, 실제는 비구조체가 있는 건데.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아까 옵셋. 옵셋도 길이 변화였죠. 또 뭐였어요? 슬래브가 과연 휜 구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슬래브 휜 구석 안 하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휜 구석 완전히 슬래브가 두꺼워가지고 해줘버렸다. 그럼 강성이 몇 배 차이 난다고요? 4배. 기억하시죠? 네. 만약에 모가 또는 이런 T형 모가 있는데 T형 다 무시한다. 슬래브 무시하면 T형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원래는 T형 고로 고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보만 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흉가면 거기서 또 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주기가 계속 길어지면 뭐예요? 지진한 주기 작아지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뭐 도입한 게 방법이 뭡니까? 얘를 다 도입한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고정계수. 등가 정적이 몇 번이에요? 몇 프로요? 네. 그 수준으로 보정하는 거죠. 네. 그게 뭡니까? 부재력의 분포는 모두 해석을 따라오고 분포는 1차 모드는 이렇게 분포하겠고 2차 모드는 이렇게 3차 모드 이렇게 분포해가지고 각각의 부재력이 이렇게 발생하겠다는데 분포는 모두 해석에서 따오고 진짜 값은 어느 정도로 수준을 맞추는 거 등가 정적으로 맞추는 뭘 못 믿어서 하는 수치입니까? 강성을 못 믿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강성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확실하게 엔지니어링 직관을 가지고 이 슬래브는 이 벽체 휜 구석 잘 못해. 실제로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길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구조를 다 고려했어. 그러면 보정할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산식 주기가 터무니없게 말도 안 되는 주기라서요. 진짜 경험에서 쟀지만 실제 실측에서 나온 거지만 정말로 보수적인 식입니다. 실제로 가서 지진 났을 때 파박파박파박 잰 거를 잰 것도요 파괴 다 난 구점을 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파괴가 경미한 구점을 잴 수 있었겠습니까? 경미한 것들 가속도계에 달아서 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속도계에 달아놓은 거에서 지진이 조금만 살랑살랑 움직이다 망한 거 주기 얼마 나왔네 높이 얼마 나왔네 쟀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정말 스티프하게 짜는 걸 균열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주기가 뭐예요? 실제 내진 해석하면 균열 굉장히 많이 나고 하는 주기라고요. 근데 주기가 굉장히 짧은 것들을 계측을 해요. 계측을 다 한 다음에 피팅, 그러니까 이 주기조차도 실제 주기보다도 더 짧다고. 실제 주기는 여기라고. 이게 뭐냐면 균열이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굉장히 스티프해요.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여기 주기라고 하면 여기 높이. 실제 지진하면 이 정도 주기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균열이 많이 나서. 근데 실제 계측하면 이래요. 이런데 이거 중에 막 분포가 돼 있으면 어디로 피팅하냐면 이 밑에 걸로 피팅해요. 평균이 있고 밑에 게 있고 위에 게 있죠. 이 밑으로 피팅. 이게 약산식이에요. 자, 뭐라고요? 약산식 주기가 뭐라고요? 약산 주기가 뭐라고요? 실제 계측한 지진 데이터에 주기가 좀 피팅했는데 실제 계측이 어떤 데에서 많이 계측이 돼 있겠습니까? 약진에서 많이 계측돼 있겠죠. 균열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실제보다 주기가 커요, 짧아요? 짧다고요. 그거를 제일 밑에 걸로 피팅한 게 무슨 주기라고요? 양산식 주기다. 그럼 실제 지진 나면 더 주기 길어질 가능성은 크죠? 네. 그러니까 약산식 주기는 무슨 엄청나게 보수적인 겁니다. 주기를 짧게 보여. 그러니까 만약에 해석 모델을 통해 이거는 내가 이 정도 모델링하면 주기 충분할 것 같아. 그럼 사실은 보정돼서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는 엔지니어 안 믿잖아요, 그죠? 강성 조절 많이 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두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약산식 주기랑 너무 차이가 나서 말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지진 탄성 시간에 해서 이 주기로 움직일 게 확실한데 더 이상 얘 주기에 영향을 줄 게 없는데 저쪽에 등가 정점은 저쪽에 짧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정해야 된다 할 필요 있냐 없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피어 리뷰하면 하지 마라.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지진 주기 부정물이면 지진력이 정말 안 커서 별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주기에 대한 고동 이해를 갖다가 꼭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시? 2시 50분. 영어 시험 가서 얼른 가서 보시고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하시죠.